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모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순회 경선. 오늘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했습니다. 8곳 가운데 7곳에서 승리하면서 본선 직행에 가까워졌습니다. 황금 연휴 재확산 우려로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가운데 새벽까지 불법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또 적발됐습니다. 연휴 첫날 야외에는 가을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젯밤 서울 경기 지역에 예상치 못한 폭우와 강풍이 몰아닥쳐 가로수가 부러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수사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현재 이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이유와 자신도 어떤 명목이든 부정한 돈을 챙겼는지 등일 것입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어떤 혐의를 조사했습니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4,040억 원을 배당받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11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가 받은 배당금 4,040억 원 가운데 700억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한 정모회계사로부터 받은 녹취록 등의 내용을 근거로 이들 혐의에 대해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저녁에 뇌물죄와 배임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집 밖으로 던져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소환 조사도 한 차례 거부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 다음에 수사받을 대상이 누굴까요? 네, 화천대유와 성남시 사이의 연결고리인 정모 변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4,040억 원 배당금을 받는데 깊숙이 개입한 만큼 유 전 본부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 수사가 끝나는 대로 화천대유 최재두재인 김만배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분석과 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정모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내용 중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 가운데 700억 원을 받는 방법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천대유 측과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전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업이익금을 나눌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은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모 회계사로부터 받은 건데 정 회계사 측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개발이익 지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700억 원을 받는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이 별도 회사를 세워 이익을 투자받는 안이 채택됐는데
그 회사가 유원홀딩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배당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 회계사에 뺨을 때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 원 약정설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술기운에 정 회계사를 폭행했지만 이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이 결국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의원직은 던졌지만 화천대유와 어떤 관계인지는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이죠. 검경은 곽 의원 아들을 출국 금지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상도 의원이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불신이 걷어지지 않는다며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6일 만입니다. 검찰이 어제 곽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출국 금지 조치하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곽 의원은 공정한 수사에 의문을 표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몸통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은 한 목소리로 곽 의원의 결단을 평가한다며 특검을 통한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가족 문제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이거는 왜 일어나?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곽 의원을 비호했다는 논란을 빚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 점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고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 주장은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건 거의 5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시피 한 경찰과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뛰어들고 보니 증인과 증거가 속속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윤재민 기자가 대장동 의혹 늑장 수사에 맞춰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검찰은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소환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응급실로 간 유 씨를 병원에서 체포한 겁니다. 사흘 전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유 씨는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창밖에 내던졌고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핸드폰을 밖에 붙어있대요. 오늘 CCTV 없느냐 이러면서 방사를 주워왔대. 핸드폰 전화가 단단히 잡혔네요. 압수수색한 집마저 엿새 전 계약한 곳. 9월 23일에 계약한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친구분이 오셨어요. 집안엔 침대만 덩그러니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은 남모 변호사. 화천대유와 성남도공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로 지목받지만 이미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법무부가 여권 무효화를 검토하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법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벌써 주변을 정리하고 떠나 신병 확보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 변호사 후배로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근무했던 정모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도 비슷한 상황. 검찰은 이 회사를 통해 대장동 수익금이 세탁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지만 압수수색을 나갔을 땐 이미 텅 비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전달한 건 4월이지만 지난달 중순 언론이 본격 보도를 할 때까지 정식 수사에 착수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증거가 사라지고 관련자는 도피 등 대책을 세웠을지, 뒤늦은 수사가 얼마나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줄지 시민들은 우려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순회 경선이 이제 중반을 넘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본선 직행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당내 경선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듣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네, 부산 빅팩스 컨퍼런스홀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전쯤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곳에서도 이변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55.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연고지인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 전체 8곳 가운데 모두 7곳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둑을 막은 자가 도둑일 수 있겠느냐며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의혹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작물을 나눠 가진 자들이 바로 도둑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작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2위 이낙연 후보는 33.62%를 득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원칙과 상식이 반칙과 특권에 무너진다며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지만 반전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53.51% 대 34.67%로 격차는 18.84%포인트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3, 4위는 각각 9.74%와 1.3%를 득표한 추미애 박용진 후보입니다. 내일 49만 6천 명 규모의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이어간다면 본선 직행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선 투표율은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위한 최종 가반은 75만 9천 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36만 5,500표를 득표해 이른바 매직 넘버까지는 39만 표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일 50만 명 규모의 국민과 일반 당원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2위와의 격차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진다면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만 2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율이 49.68%에 그치면서 전체적으로 대장동 공방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근 열렸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한자로 왕자가 적혀 있는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토론 태도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논란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손을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토론에 나서는 윤석열 후보.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 발언하고 이게 다 모으면 이제 사전의 수준인데 왼손바닥에 한자 왕자가 눈에 띕니다. 지난 3차례의 토론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각에서 역술적 의미가 담긴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윤 후보 측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이 토론회 일정에 맞춰 써주셨다며 지지자 성이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토론 태도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신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 여러 차례 이어졌는데 팩트체크 공개 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원희룡하고 토론할 생각이 없어요. 혼자 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번복준표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추석했다는 좋은 머리로 남 뒤집어 씌우는 것만 절에 늘어가지고. 원 후보는 홍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자주 존칭 없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이가 늘 해오던 거죠. 이것도 문재인이가 해오던 거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인간이 덜 됐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 지금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된 사건은 아닐 겁니다. 전광훈 목사 집회에 한 번 나가서 연설했습니다. 토론회 직후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 발언들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이 전광훈 목사 집회에는 3번 이상 참석했고 파이시티 사업은 오 시장 임기 중인 2009년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후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이 맞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 시장은 비슷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자신을 수사하는 건 정치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당당히 진술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6일 전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황금 연휴를 맞게 돼 재확산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죠.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인데 이런 노력에도 아랑곳 않고 서울 강남에서는 새벽까지 불법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빈 방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새벽 1시, 경찰이 유흥업소 불법 영업을 단속합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빨리 문 열어주세요. 굳게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방 곳곳에서 남성 종업원과 여성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나오세요. 나가시라고요. 새벽 1시가 넘었지만 방이 꽉 차 대기 중인 손님이 있을 정도.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몰래 영업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며 가게 밖에서 손님을 차에 태워 데려와 위치 노출을 피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밖에서 차로 픽업을 해서 그 지하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업소로 들어가는 거죠. 적발된 인원은 여성 손님을 포함해 모두 64명.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쾌청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면서 예상했던 대로 나들이 인파가 곳곳에 몰렸습니다. 이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몸에 배인 듯이 대다수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켰지만 일부 아슬아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거대한 들판이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축구장 33개 면적이 코스모스와 연분홍 맨드라미 등 가을 꽃으로 가득합니다. 코스모스 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여기 딱 거닐면서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고 이제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인 개천절 연휴 첫날. 가을꽃 군락지 등 야외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고속정 꽃밭에는 오늘 하루 나들이객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대체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지만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벗은 채 사진을 찍거나 거리 두기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사진 찍을 때 마스크를 벗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공원의 가을꽃 동영상 서비스도 준비하며 랜선 꽃놀이를 당부했습니다. 직접 오지 않고도 공원의 사계절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각 공원의 풍경을 설악산을 중심으로 단풍도 절정을 향하는 상황. 가을이 깊어질수록 코로나19 확산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런데 서울 도심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고 철제 담장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개천절 연휴 불법 집회 단속에 나선 건데요. 서울에 신고된 집회만 320건이 됐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주변 철제 담장이 길게 이어지고 그 앞으로 경찰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 출입구는 출입이 통제돼 시민들이 돌아갑니다.
그냥 지하철 통로도 아예 막아놔서 지하철 나갈 때도 좀 다른 길로 돌아갔고 무슨 일인가 싶고. 개천절 연휴 서울 시내 신고된 집회만 320건. 경찰이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불법 집회를 단속하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집회에 대비한 경찰력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50명인의 일부 집회는 거리두기 등을 조건으로 허가가 났지만 일부 추가 인원이 집회 참석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 단속에 56개 부대를 동원하고 서울 시내 검문소 15곳을 설치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도심 가득 긴장을 유지하자 휴일 나들이를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책 사러 가는데 막는다는 얘기야. 왜 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냐고. 경찰은 연휴 기간 불법 집회를 엄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어젯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가로수가 부러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우박이 쏟아진 곳도 있고 울릉도 앞바다에서는 용오름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밤하늘에 번개가 내리칩니다. 이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차선조차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집니다. 초속 27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었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도로 시설물이 널브러지며 부서졌습니다. 우산으로 버텨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가 엄청 와가지고 우산 샀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산 바꿔서. 어젯밤 10시쯤부터 1시간여 동안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높이 2m짜리 주택가 담벼락이 10m 정도 무너지고 타워 크레인이 꺾이는 등 수도권에서만 강풍 피해 신고 18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바람 불고 비 오니까 무너진 것이지. 어제 바람 불어서. 밤사이 평택에는 동전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고 오늘 아침 울릉도 앞바다에서는 용오름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용오름이 발생한 거죠. 소형들 맞아요. 회오리가 멋있게 치더라고요. 기상청은 5km 상공에 있던 영하 15도의 북쪽 공기와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과 우박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생활도 낯설지가 않죠. 이제는 익숙함을 넘어 생활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직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구매하는 게 당연했던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까지 직원 없는 무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편해진 시대입니다.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통신사 매장입니다. 등록 상담 창구까지 모두 갖춰져 있지만 직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비대면 무인 매장입니다. 하루 평균 15명이 방문하던 이 매장은 무인 점포로 전환한 뒤 방문 소비자가 4배나 늘었습니다. 일단 간섭이 없고 그리고 이제 좀 편하게 둘러볼 수 있고 부딪힘이 없고 사생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영업 사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동차 전시장도 밤이 되면 무인 매장으로 바뀝니다. 이곳에선 차에 앉아보고 다른 자동차와 비교하는 것도 직원 도움 없이 가능합니다. 가전용품 역시 제품에 대한 장점은 직원의 설명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한 검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과 이용,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직원분들 안 계실 때는 내 나름대로 또 자세히 살펴보고 또 더 천천히 볼 수가 있으니까요. 코로나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처음에는 낯설었던 무인 매장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둘러보고 호평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택 정책의 문제점이 대두됐죠. 현재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대다수가 소형 평수인데 정부가 앞으로 4년 동안 공급할 공공임대주택도 3채 가운데 2채가 소형 아파트라고 합니다.
먼저 이 보도부터 보시고 이 내용을 취재한 지선우 기자와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는 이유를 취재우뚝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전세난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공급이 소형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요자 눈높이와 어긋났고 이런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서 전체 22만 4천 채 중 14만 9천 채, 즉 66%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평수로는 공급 면적 15평 안팎으로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을 빠듯하게 넣을 크기입니다. 제가 지금 32평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4가족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좁다고 좀 느끼는 상황이라서 가구나 제 짐 같은 게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친구들 같은 거 오면 그나마 좀 테이블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도 임대주택 중 빈집은 소형이 대부분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12.7%가 공실인데 그중 98%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입니다. 취약계층의 이제 주거복지 정책도 이제는 중형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확대하는 식으로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지을 때 지원하는 재정과 기금도 중형에 더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젊으시는 부분도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공공임대주택이 아직도 빈집이 있습니까? 네, 총 한 1,64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49가구가 아직 이제 미계약 상태로 남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두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그 두 집 모두 아직까지 이제 공실로 남아 있다. 공실률이 얼마 정도죠? 그 공실률로 따지면은 한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 아닌가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공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기념해서 지은 단지입니다. 자체가 지역의 명소가 되고 살고 싶은 집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 주변에 이제 다른 민간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을 감안하면 왜 그런지를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인기가 없었던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뭐죠? 크기가 전용 44제곱미터. 그러니까 흔히 이제 20평형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크기인데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를 하나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네. 직접 살아보니 그 정도 크기에서는 굉장히 비좁더라.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을 한 거죠. 그 주변의 민간 임대아파트 제가 살펴보니까 최소한 이제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공급 형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또 이제 행복주택이 강조했던 것이 대중교통의 편리성. SRT 동탄역, GTX A 노선이 이렇게 출발점입니다. 대중교통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조건들은 좀 만족을 하던가요? 동탄역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고 정말 살기 좋은 입지에 있느냐 이제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주택도 이 정도이면 다른 공공임대의 입지 환경은 더 열악한가요? 통계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에 공급한 공공임대 가운데 약 12,000세대가 아직 공실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16% 정도 되는. 꽤 높네요. 사실 이제 입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주 출판 단지 근처에 가보면 이제 행복주택이 280호 정도 공급이 됐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좀 미계약으로 남아있거든요. 파주 쪽에서도 조금만 더 가면 임진강이 나올 그런 입지인데 서울 출퇴근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미 지금 아파트는 지어져 있고 그렇죠. 미분양을 남아있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를 누가 채울 것인지 결국에는 열심히 공급을 늘렸는데 이렇게 빈집이 많이 생기게 되면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이면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어떤 공공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비중을 이제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손쉽게 늘리는 방법은 지금처럼 공급, 양을 늘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냐. 지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 이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공공임대주택의 실태를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주택 빨리 나왔으면 싶고요. 정부 역시 이렇게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데 빈집이 나올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수요자한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형이 유동규를 언급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이 고 이재선 씨인데 이분이 지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언급한 적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 씨는 지난 2012년 6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통화하면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하다가 분당에서 세계에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재명 옆에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근데 문자 보니까 좀 사랑합시다. 한양대 음대를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다 왔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와 이력이 일치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통화가 이뤄진 2012년 6월은요. 이 유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이 대장동 일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밀어붙일 때였습니다. 이재선 씨는 이 통화 한 달 뒤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기 싫다고 끊었는데도 5차례나 계속 더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부인 박인복 씨도 남편이 유동규 이야기를 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사람을 뽑는데 이놈은 뽑을 놈이고 아니고 이게 체크가 다 있을 정도로 제명이하고는 아삼육이었다는 거야. 2012년 당시 얘기를 해준 적은 있는데. 홍 기자,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이동규 씨의 관계를 뭐라고 봐야 맞을까요? 네, 저희가 통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요. 유 전 본부장 부인과 이재명 지사 부인이 같은 교회 집사였다고 했습니다. 또 유 본부장이 직원들 앞에서 이를 여러 차례 말해서 공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고도 전했습니다. 이긴 성남시 의원은 측근이 아니라고 하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 가족과 절친한 사이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구 산하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 미어 터지겠죠.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저 통화 내용은 2012년, 한 얼추 10년 전의 내용인데 홍 기자, 최근의 인연도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2019년 10월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트위터에 유동규 씨를 칭찬하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사장이 중국의 금한령을 뚫었다는 내용인데요. 이 기사 도입부에는 유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당 도의원들의 이 측근 인사, 보복 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집단 반발에도 유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한 건 역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형이 유동규를 언급한 이유의 느낌표는 측근이 아닌 한 몸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유 씨는 본인 측근이 아니라고 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가 이 정도면 측근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유동규 씨가 연관돼 있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질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적 책임만 지게 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조수진 상도수호가 역풍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옆에 있는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면서 최고위에 불참했다가 정말
거센 비판에 직면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조 최고위원의 돌발 행동이 곽상도 의원 거취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끌어올려서 오늘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해진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곽 의원한테도 도움이 안 된 일을 무슨 의도로 왜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했고요. 조 최고위원은 결국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곽 의원 제명 얘기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왜 조수진 최고위원이 먼저 반대한다고 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요, 이 조수진 의원이 가장 잘 따르는 재선 의원이 곽상도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법조 출입 기자와 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진행한 곽 의원의 1인 피켓 시위 현장에 이 조 의원이 찾아와 힘을 보태기도 했고요. 올해 4월 공처 항의 복문, 5월 전주지검 고발인 조사에도 함께하는 등 이 두 의원은 상임위가 다른데도 대여 공세를 위해 여러 차례 뜻을 같이 해온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수진 의원의 신분이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또 다른 최고위원은요, 이 조 의원 행동을 두고 낯뜨거운 오버액션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요, 조 의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준석 대표가 추진한 긴급 최고위 안건은 곽상도 의원 제명 하나였음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팩트체크를 해보면 당시 최고위 김기현 원내대표의 요구로 대장동 게이트 대응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미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는 여당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전두환 신군부 등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당이 자중질환하는 모습만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곽 의원의 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는 점, 이 점은 어느 국민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당내 대선 후보들도 일제히 곽상도 의원 처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의원의 이런 행동이 특권을 지키려는 패거리 문화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조수진 상도수 호가 역풍의 느낌표는 조수진표 내로남불로 하겠습니다. 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곽상도 아들 50억 보도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패 고리에 걸려있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대여 공세 명분까지 약해지게 했습니다. 지도부가 곽 의원을 단죄해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조 최고위원의 메시지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원희룡 후보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조수진표 내로남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리그 선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북이 강원을 꺾고 깜짝 선두에 올랐지만 바로 이어진 경기에서 울산이 승리해 선두 자리는 울산이 지켜냈습니다. LPGA 투어 숍나이트 클래식에서는 첫날 유소연이 공동 선두로 나섰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울산의 승점 1점 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 경기 시작과 함께 송민규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김보경이 재빠른 오른발 하프 발리슛으로 골네트를 흔듭니다. 하지만 전북은 후반 10분 수비수 홍정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하며 수적 열세에 빠졌습니다. 강원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전북은 끝까지 한 골차 리드를 지켜내며 승점 3점을 추가해 1위로 뛰어올랐지만 이어 열린 경기에서 울산이 박호의 선제골에 힘입어 수원FC를 꺾고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고진영이 파3 15번 홀에서 가볍게 버디를 잡습니다. 이어서 파4 16번 홀에서도 연속 버디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2주 전 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고진영은 5언더파로 박인비와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소연은 6언더파로 잉글랜드의 조디 이워트 쉐도프와 공동 선두 그룹을 형성하며 3년 만에 통산 7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KLPGA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는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이민지가 중간 합계 13언더파로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가은과 김수지가 한타 뒤진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고 지난주 엘크로 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 우승자 유혜란이 선두와 두 타차 공동 4위에 오르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젯밤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은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짙은 안개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안개 때문에 200m의 앞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안개는 사라지겠고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청주와 대전 30도, 전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이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이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도 6년간 열심히 일하면 50억 받을 수 있나요?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곽성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50억 게임으로 부릅니다. 문재인 게임도 있습니다. 집값 올리기 게임에서 버티지 못하면 무주택자 탈락. 거리두기 게임에서는 자영업자가 탈락한다며 정부 정책대로 꼬집습니다. 패러디물이 왜 넘쳐나는지, 사람들은 왜 오징어 게임 속 세상에 열광하는지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은 서로를 헐뜯는 공방 소재로 이 드라마를 이용하고만 있습니다. 한 청년도 말합니다. 특혜로 부패한 야당, 촛불 정권을 자임하고도 불평등을 외면한 여당. 그런데도 공방전에만 힘쓰는 모습에 허탈하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